캐비넷 문건에서 우병우 비서관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이 영상, 당시 파견 행정관이죠. 그렇죠. 선임 행정관 지금 대검 부장검사로 현재 있고 검사고. 지시로 자기가 자료를 모아서 쓴 것입니다. 정책에 반영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 우병우 지금 이제 특검의 전략은,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의 전략은 삼성 뇌물수수 재판이 끝나고 뇌물죄의 유죄를 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전략이 뇌물죄가 나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공여자와 수수자가 따로 떨어져서 결정이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공여자가 그렇습니다. 유죄인데 예. 그 수수자는 또 더 큰 그렇죠. 제목이죠. 예. 그 이제 또 뭐 10년 이상의 징역 막 이렇게 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의 전략은 결국은 우병우에 대한 재수사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비서관이나 수석이 그 문건을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수석이나 비서관들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관이 다 문건 작성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서관이나 수석은 그걸 검토를 하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또 결재를 통해서 종결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관의 진술은 제가 볼 때 완벽하게 맞는 진술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기획자가 우병우 수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획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죠. 삼성 승계 과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렇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그 재단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모든 걸 하는 이 과정 전체가 막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대단한 일들을 최순실 혼자 했겠느냐, 또는 최순실을 도왔던 고영태 일당 몇 명이 했겠느냐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좀 실무 실행자 수준에 불과하고, 전에도 한번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거대한 전문가 기획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딴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다고 보여지는 증거가 바로 그런 문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 칼날은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에 가장 이 삼성의 대응 논리 중에 재밌는 부분이, 그러니까 최지성 전 부회장이 모든 게 자기가 결정했고 자기가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논리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그룹 차원의 판단은 미래전략실에서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에서의 직책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거의 실장이고 이제 최종 결정권자다, 이런 논리 구조로 해서 이 지금 관련해서 마지막 기대는 논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직제상 이렇게 최지성 전 부회장보다 미쳐야 되는데 미전실 해체를 발표해버리니까. 언제 발표했죠, 그게? 이 사안 이제 과정에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 구조상 모순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체를 발표한 이유가 또 최지성 전 부회장의 이 자문을 받아서 해체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결정한 사람이 다시 최지성 전 부회장이다. 이제 그런 논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치다 보니까 그런 논리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범죄, 이 전체적인 뇌물수수 사건의 행위를 보면은 안종범 전 수석이나 김종 전 차관은 행동 과정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시를 받아갖고 누차 지적하지만 본인의 지시권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였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런 일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과정이 형성되는 구조, 거기에서 그러나 어떤 정교한 기획이 있었는데 돈을 주는 쪽이 기획이 독일로 역외금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최소한 명분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기획한 게 있다면, 그런 받는 과정에서의 또 기획 과정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궁금했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실에 있는 그런 이제 문건으로 통해서 이 부분이 채워지고 있다,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우리가 이 재판, 그 역사적인 재판, 국정농단, 그 다음에 권력기관과 기득권 주요 이제 권력자들의 재판을 보면 뻔히 국민의 상식으로는 유죄인데 무죄나 혹은 형량 그 5개 혐의 중에 이제 서너 개는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재판부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네. 당신들이 유죄라고 하는 거 알겠어. 네네. 근데 내가 봐도 유죄야. 근데 검찰 증거를 조금 더 찾아오지? 왜 증거를 이렇게 조금밖에 못 찾아왔어? 이러면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구멍의 논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상 예.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가 빠져나가려고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객관적으로 본 결과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뭐 둘 다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증거가 부족하냐, 그리고 또 이번에 삼성 측의 논리가 과연 믿을만하냐. 예. 증거 관련해서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총수의 전위 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 지원했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하고 상식에도 반하는 궁색한 변명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다른 기업도 과거의 그 기업 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해 전문 경영인이 허위 자백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번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게다가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5명에게 구형을 하면서도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좀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의 원칙과 상식, 또 양형 기준에 따라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될 경우에 중형을 선고하여야 된다고 지금 재판부를 모종의 일종의 그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조윤선 블랙리스트 판단할 때 허성모 비서관님 네네. 7명 중이죠? 7명이었나 6명이었나요? 다 뭐 유죄 판결이 나왔죠. 예, 근데 다 유죄가 나왔고 조윤선만 딱 조윤선만? 빼갖고 네. 그때도 이거 있었잖아요.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죠.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예.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런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대로 여기도 지금 이제 삼성 대리인들이 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만 붙이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그러면 애초에 이런 논리로 가려고 했으면은 구속되기 전에 최지성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뒤집어 쓰겠다고 지금 나선 거거든요. 뒤집었어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은 이 거대한 연극이 진행되고 있고 뭐 이렇게 대사에 따라서 각자 연기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때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은 최시성 부회장에 대해서 뭐 삼성 선후배들, 임원 선후배들의 뭐 질타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사이에 최시성 씨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좀 전해드립니다. 예. 삼성 이제 전직 임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는 저런 까닭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의 전신이 구조본이고 또 구조본의 전신이 삼성 비서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계속 바꿔왔지만 구조본일 때나 비서실일 때나 지금 또 미래전략실일 때나 똑같은 것은 삼성의 미래전략을 고민하고 그룹에 나아갈 바나 그런 걸 고민하는 역할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영 승계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관여했던 것이고 구조본이 언제 깨졌냐? 삼성 비자금 사건 때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비서실이 언제 깨졌냐? 이재용 상속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깨고 구조본이 됐다가 비자금 문제가 돼서 깨고 그랬는데 이런 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둔 이유가 그룹의 총수 일가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지성 전 부회장이 본인 스스로 그룹을 위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어떤 성립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특검이 말한 경험칙이라는 것은 삼성 안에서도 그동안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손소 변호사님. 네. 재판부가 그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게 이제 삼성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재판부가 다 할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알고 무죄 때리면 어떡할까요? 물론 피고인들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피고인 자체는 본인에 대해서는 네. 법정에서
자기가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이건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든 뭐라 그럼요. 예, 위증도 아니죠. 뭐 예. 증언은 또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중요한 것은 피고인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정상입니다. 그렇다면은 특검이 증거로서 유죄를 입증해야 되고 재판부는 그러한 증거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당시에 뇌물을 주고받을 때의 독대 자리에서의 뭐 녹음, 녹취 등등이 직접적으로 없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러한 증거들이 잘 서로 어우러져서 충분히 유죄 판결을 하기에 충분한 심증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물론 현대 사법 체계의 기본 전제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재판부가 판사가 법관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심 이제 1심 판결 선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결국은 양측 다 아마 항소를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할 겁니다. 적어도 한쪽은. 그렇다면 이 재판은 다시 항소심도 올라가고 또 상고심도 올라가고 그렇게 한참 또 더 진행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허성모 비서관님. 네. 처음에 이제 이게 1차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리고 2차 영장이 발부됐을 때 1차 때는 없었던 재산 국외 도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보고 삼성 변호인 쪽에서 아차 하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들이 이제 나중에 나온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야, 이거 그냥 뇌물 공여는 싸기 때문에 뇌물 공여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산 국외 도피까지 이게 몽창 하나 이미 77억으로 나간 거니까. 그럼 그 77억으로 도대체 어디서 나갔지? 정상적인 돈이 나간 거야?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돈을 내서 그럼 횡령? 다 줄줄이 걸렸기 때문에. 독일로 보냈으니 또 국외 도피가 되고. 예, 국외 도피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서진들이나 회사의 핵심 측근들이 독박을 쓰면서 회장님은 몰랐다. 라는 논리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재판 대응은 또 그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미전실이나 삼성 측 변호인들이 전략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대응하는 팀에서 전반적 큰 그림을 애초에 못 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좀 안이한 판단도 했을 거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구속으로 가고 그다음에 뇌물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으면 애초에 최지성 부회장이 이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했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판단의 그런 오류 때문에 여기까지 대응이 잘못되고 끊임없이 전략이 수정되는 오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논리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버린 이런 식의 삼성의 대처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 큰 삼성이 관리의 삼성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게 지금 법조계 주변에서의 지적이거든요. 그럴 만큼 이 전략의 혼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렇게 그 전략이 계속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 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특검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불러서 진술을 할 때의 이야기와 진술과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과 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가 다르고요. 또 점점 계속 몇 번씩 바뀝니다. 이런 걸 볼 때 믿을 수 없다.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처음 했던 이야기가 많이 상당 부분 달라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서 논리를 이제 실토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실토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 사실이 아닌 허위 진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박용수 특검이 오늘 했던 이야기이고요. 예.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습니다만 계속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삼성 측에서는 유리하지 않은 것이죠. 당연히. 예, 며칠쯤으로 지금 그 선고를 예상하나요? 27일이 구속기간 이제 만료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고 또 뭐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2주 내에 예. 2주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종결하면서 네. 선고 기일을 언제로 잡진 않았나요? 잡았을 건데요. 네, 오늘
재판이 아직 안 지정을 할 끝났네?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뭐 그 후에 다시 통지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오늘 재판은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끝났는데 선고기일 이야기가 없는 걸 봐가지고는 예.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추후에 따로 정해서 그 문서로 통보할 수도 있죠. 예. 하지만 구속 기간이 27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또 속보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 구형 12년, 뇌물죄,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의 재산국외 도피 등등의 5가지 혐의를 보게 되면 구형은 오히려 세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또 법조계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8월 27일 구속기한 만료 이전까지 선고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체를 발표한 이유가 또 최지성 전 부회장의 이 자문을 받아서 해체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결정한 사람이 다시 최지성 전 부회장이다. 이제 그런 논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치다 보니까 그런 논리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범죄 이 전체적인 뇌물수수 사건의 행위를 보면은 안종범 전 수석이나 김종 전 차관은 행동 과정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시를 받아갖고 누차 지적하지만 본인의 지시권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였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런 일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과정이 형성되는 구조 거기에서 그러나 어떤 정교한 기획이 있었는데 돈을 주는 쪽이 기획이 독일로 역외금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최소한 명분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기획한 게 있다면 그런 받는 과정에서의 또 기획 과정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궁금했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실에 있는 그런 이제 문건으로 통해서 이 부분이 채워지고 있다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그런데 했다고 보여지는 증거가 바로 그런 문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 칼날은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에 가장 이 삼성의 대응 논리 중에 재밌는 부분이 그러니까 최지성 전 부회장이 모든 게 자기가 결정했고 자기가 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얼굴 마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논리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그룹 차원의 판단은 미래전략실에서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에서의 직책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거의 실장이고 이제 최종 결정권자다 이런 논리 구조로 해서 이 지금 관련해서 마지막 기대는 논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직제상 이렇게 최지성 전 부회장보다 미쳐야 되는데 미전실 해체를 발표해버리니까 언제 발표했죠 그게? 이 사안 이제 과정에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 구조상 모순이 되니까 캐비넷 문건에서 우병우 비서관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이 영상 당시 파견 행정관이죠. 그렇죠. 선임 행정관 지금 대검 부장검사로 가 현직 있고 검사고 지시로 자기가 자료를 모아서 쓴 것입니다. 정책에 반영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 우병우 지금 이제 특검의 전략은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의 전략은 삼성 뇌물수수 재판이 끝나고 뇌물죄의 유죄를 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전략이 뇌물죄가 나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공유자와 수수자가 따로 떨어져서 결정이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공유자가 그렇습니다. 유죄인데 그 수수자는 또 더 큰 그렇죠. 제목이죠. 그 이제 또 뭐 10년 이상의 징역 막 이렇게 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의 전략은 결국은 우병우에 대한 재수사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비서관이나 수석이 그 문건을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수석이나 비서관들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관이 다 문건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서관이나 수석은 그걸 검토를 하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또 결재를 통해서 종결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관의 진술은 제가 볼 때 완벽하게 맞는 진술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기획자가
우병우 수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획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죠. 삼성 승계 과정에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렇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그 재단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모든 걸 하는 이 과정 전체가 예. 막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대단한 일들을 최순실 혼자 했겠느냐? 또는 최순실을 도왔던 고영태 일당 몇 명이 했겠느냐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좀 실무 실행자 수준에 불과하고, 전에도 한번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거대한 전문가 기획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딴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제 이게 항상 우리가 이 재판, 그 역사적인 재판, 국정농단, 그 다음에 권력기관과 기득권 주요 이제 권력자들의 재판을 보면 네. 뻔히 국민의 상식으로는 유죄인데 네. 무죄나 혹은 형량 그 5개 혐의 중에 이제 서너 개는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재판부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네. 당신들이 유죄라고 하는 거 알겠어. 네네. 근데 내가 봐도 유죄야. 근데 검찰 증거를 조금 더 찾아오지? 왜 증거를 이렇게 조금밖에 못 찾아왔어? 이러면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구멍의 논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상 예.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가 빠져나가려고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객관적으로 본 결과